326페이지고요. 3번 문제와 관련된 핵심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앞을 보시죠. 자,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그 주제 제목이 사업주체,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 사업주체에 대한 행비 제한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건설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라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비 제한을 가는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네,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Y건설에서 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은 Y건설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니까 건축을 받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얻어야 됩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대지를 조성하겠죠. 네, 대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건설합니다. 이렇게 주택급상 주택건설 사업주체, Y건설은 등록사업주로서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Y건설이 아파트를 짓다가 그 자금이 부족하면은 건설 대지와 건설되고 있는 건축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되겠죠. 대출을 받아 써버리면은 Y건설 즉 사업주체하고 청약 계약을 한 입주 예정자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이 시아파트 분양 신청하고 입주 예정자로 건설회사와 청약 계약을 했는데 그 여러분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와 대지를 은행에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써버리면 이 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입주권 받으실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되는 이 주택과 대지에 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건설 사업주체라 하여금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행위를 못하게 사업주체 행위 제한 규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네. 그러면은 그때 사업주체 행위 제한 기간 외워놔야 돼요. 봄에는 기억날 정도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같이 외워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이게 행비제한 기간이 되는 거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저당권 등 설정 행위를 못하는 행위제한 기간이에요.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뭘 말하죠? 입주 가능일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한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그럼 이 기간 동안 사업주체는 다음의 행위를 못해. 행위제한 대상. 사업주체가 할 수 없는 행위가 세 가지잖아요, 크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전세권이라든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임차권 하면 틀려요. 부동산 임차권에도 틀린다고 그랬죠.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 등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제한 대상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다 들어가지만 지역권은 포함돼, 안 돼? 안 돼. 지역권은 제한 대상이 아니야. 그 다음에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 가지를 못하는 거죠.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할 수 없다. 네, 전세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다.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이 사업주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은 2대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3자의 행위 제한, 부기등기 의무가 있죠. 제3자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부기등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죠. 부기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드려요. 설명 들으세요. 부기등기 의무는 여러분 지금 주택 건설 사업계획서를 받고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한 청약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당사자는 Y건설, 사업주체하고 입주 예정자가 청약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그러면은 건설회사도 아니고 입주 예정자도 아닌 갑돌이는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청약 계약에 대해서는 제3자잖아요. 이렇게 건설회사도 아니고 입주 예정자도 아닌 갑돌이가 건설회사에 채권이 있어. 채권 확보하려고 건설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하는 주택과 대지를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잔금을 끝낸 입주 예정자에게 사용금소 무사히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입주 예정자가 아닌 제3자가 압류, 가압류 등의 목적물로 할 수 없는 재산임을 건설 사업주체라 하여금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등 행위는 취소 대상입니까?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효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부기등기 이후에는 압류하고 가압류하고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니까 압류 등을 다 하지 않고 잔금을 마친 잔금을 끝내고 잔금을 마치고 사용검사 후에 무사히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3자의 행위 제한을 위해서 사업주체의 부기등기 의무를 규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를 하는 목적은 건설 사업주체나 입주 예정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압류 등을 막기 위해서 건설 사업주체에게 부기등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만약에 주택 건설 사업주체에게 부기등기 의무가 있지만 그 건설 사업주체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합니까? 면제해 줍니까? 면제. 믿을 수 있는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 부기등기 시기잖아, 시기. 주택하고 대지는 건설 시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지 조성이 끝나야 나중에 아파트 짓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대지하고 주택은 부기등기 시기가 달라요, 주택하고. 구분해서 외워야 된단 말이야.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 그리고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안 적어도. 그리고 요약집이나 기본서에 잘 체크되어 있으니까 복습 살짝 한번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거나 문제인지 감 잡으셨죠? 문제 풀어가요. 3번.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사업 대상인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 입주자,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 설정을 못하도록 사업주체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사업주체 행위제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이때 사업주체 행위제한 기간, 특정 기간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 60일까지. 1번 틀렸죠? 거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줄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이꼴 뭐죠?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적으세요. 입주 가능일.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하게 됩니다. 입주 가능일.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2번. 입주 예정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예고 등기해야 한다. 예고 등기가 아니고 뭐죠? 부기등기를 해야 되고요.
부기등기 의무는 입주 예정자에게 있습니까? 건설 사업 주체입니까? 건설 사업 주체에게 있는 거여서 2번은 입주 예정자는 틀린 거예요. 사업 주체는 그렇게 나와야 되죠.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3번 내려와요.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합니까? 공공사업 주체는 면제입니까? 면제. 부기등기를 하지 않죠. 4번. 저당권 설정 제한에 부기등기를 할 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 비추고 동그라미에 대지. 대지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줄 거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줄 거예요. 대지는 부기등기 시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되고 건설된 주택 동그라미. 주택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부기등기 시기, 대지와 주택의 부기등기 시기는 항상 구별해야 됩니다. 네. 5번. 위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나 주택 등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건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가압류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부기등기일 이후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까? 무효로 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아무튼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요. 나오면은 이 3번 문제 틀을 안 벗어나요. 그 내용이 전부예요. 거기서 이거 저기 돌아가면서 정답을 결정한다고. 이런 것은 오히려 쉽잖아. 한 번 이해하면은 외울 것도 없고, 그죠? 가끔 읽고 지도하면 되니까. 네. 2번하고 4번 같은 문제입니다.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 위주로 해설했고요. 2번, 4번은 여러분이 복습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네, 다시 풀지 않겠습니다. 5번 같은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7번, 7번이 다 같은 문제네요. 6번, 7번 같은 문제인데 6번, 7번 문제도 그 문제에 관련된 핵심 이론을 잠깐 전달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좀 전달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 공급 질서, 아까 공급은 분양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 분양시장에 가면은 전부 투기 세력이 분양시장을 교란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에 관한 규정이에요. 네. 자, 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에 관하여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에 관하여 4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 4가지 행위가 이렇게 됐죠. 무엇을 금지합니까? 양도, 프리미엄 붙여서 일정한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 양수를 금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 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양도, 양수를 알선할 목적으로 뭘 하게 되죠? 광고. 그럼 몇 가지가 금지되어 있죠? 4가지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알선 및 알선을 위한 광고 행위가 금지되는 거예요. 금지 행위가 4가지인데 이 금지 행위 4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가 2개가 있잖아. 뭐죠? 그렇죠. 상속. 그 상속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은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허용되잖아. 그럼 저당은 투기 목적입니까? 자금 융통 등이잖아, 목적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금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상속과 저당만 보여도 답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단어만 기억해도. 금지된 행위는 이 4개거든. 상속과 저당은 금지 행위가 아니니까 보통 이게 답이 된다는 거지. 그때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걸.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나 지위를 외워야 되죠. 1번.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금 외워요. 조합원 지위. 그러면 경기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조합원 가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그죠? 그 경기도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조합원 지위를 프리미엄 붙여서 양도, 양수하면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조합원 지위. 또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상환 사채도 양도 양수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택 상환 사채는 채권자에게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을 하잖아요. 프리미엄 붙여서 그래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 입주자 저축증서. 예를 들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증서 등은 양도 양수 금지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 다음에 이주 수몰민들.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은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나 지위에 해당됩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걸 못하게 하면은 안 합니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불법으로 프리미엄 붙여서 양도 양수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위반시 조치 내용을 외워놔야 됩니다. 통째로 외워놔야 돼. 양도 양수 금지된 증서나 지위를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면은 주택 공급 신청 지위는 뭐죠? 무효. 주택 공급 신청 지위는 무효로 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양수 받아서 주택 공급을 계약하면은 공급 계약은 취소.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불법으로 양수받아서 주택 분양 계약을 하면은 계약은 취소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무슨 조치하죠? 주택 가격을 지급한 날 사업주체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봅니다. 환매 조치. 그리고 입주한 자는 뭐하죠? 퇴거 명령할 수 있지. 순서를 외워놔야 돼.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환매 조치, 퇴거 명령. 그리고 10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죠? 입주자 자격 제한. 그리고 3대 3.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이하의 벌금. 그렇게 됩니다. 이걸 통째로 물어보는 것도 시험 나온 적도 있고요. 6번. 주택법상 주택공급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및 알수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택공급 신청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죠. 위반 시 지위는 무효로 합니다. 공급 계약을 하면 계약은 취소, 지위 무효, 계약 취소 밑줄 꺼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사업주체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무슨 조치? 환매. 그 다음에 입주한 자는 퇴거 명령할 수 있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그랬죠? 3대 3. 7번 내려옵니다. 주택법상 주택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겁니다.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 알선 행위. 조합원 지위는 아까 양도, 양수, 알선 행위가 금지되어 있죠? 네. 입주자 저축증서도 양도, 양수가 금지되어 있는데 상속은 가능하죠? 정답은 2번이잖아요. 주택 상환사채도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이 발행하는 건축물 철거 확인서. 건축물 철거 확인서도 양도, 알선 금지되죠? 네. 입주자 저축증서, 매매하는 행위 등이 매매를 통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331페이지. 8번, 9번, 11번, 11번, 12번 전부 투기 과열지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관련된 문제가 되고요. 자, 투기 과열지구, 네. 문제 보겠습니다. 9번. 투기 과열지구 관련 문제는 90%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투기 과열지구는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90% 이상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 그냥 콕 찍어요. 나온다. 알겠죠? 가능성 90% 이상. 누가 지정하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 자, 깨워놔야 됩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 그래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벌써 틀렸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권자입니까?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거쳐서 투기가일주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투기가일주의 지정권자는 투기가일주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가일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해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됩니다. 해야 한다. 3번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가일주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때는 관계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중앙정부,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개정됐죠? 투기가일지구 계속 지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는 1년마다 했잖아요. 뭐로 바뀌었죠? 반기마다 동그라미 개정된 거예요. 반기마다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계속 지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는 1년마다가 뭐로 바뀌었죠? 반기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투기가일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지정권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40일 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40일. 그 다음에 8번 문제 봅니다. 8번하고 13번하고 같은 문제예요. 13번을 풀게요. 8번은 나중에 참고하시고 12번 옵니다. 12번. 주택급상 권한자에 관한 연결이다. 맞는 것은 투기가일지구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구 누가 지정하죠? 국장. 잠깐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어디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는 지역은 뭐죠? 지난주에 있는데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죠. 근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아. 단 공공택지 외의 택지 등 누가?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국장이 지정한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 지정 기준 2배, 20%, 청약 경쟁률 5대1, 10대1.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권이 있습니다. 3번 주택건설사업 등록은 개인과 민간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등록사업자로서 사업주체가 될 수 있죠. 근데 등록은 어디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연간 단독주택 몇 호?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면 대지조성사업자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거기 계시죠? 지난주 이거 했는데 주택건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가 사업계획 승인하죠? 대답 못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했는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러니까 망설이면 안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가 하죠? 관할 자치단체장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그래서 구청장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할 구청장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지 않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틀렸습니다.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죠? 10만 주도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미만은 관할자치단체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토 장관 그렇게 되죠. 주택법상 사용검사도 했잖아. 사업주체가 누구에게 신청하는 원칙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죠. 네. 예외적으로 국가나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사업개설을 받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관부터 사용검사를 받는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13번 오시고요. 13번. 아까 8번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 같은 문제죠.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등에서 전매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네. 전매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네. 전매가 가능한 경우인데 할 수 없는 것. 1번 세대분이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사유가 정당하죠. 이런 사유로 세대원 일부입니까? 전원입니까?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그 뒤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게 개정됐습니다. 수업할 때 설명했죠.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뭐를 바뀌었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단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제외니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 허용 대상의 제외이니까 수도권 안에서는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이전하는 경우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개정됐습니다.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그럼 여기서 수도권 어디죠? 수도권 정비교육법상 수도권이라 하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그러면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뭐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나 취약, 결혼 등을 원인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분양권 입주권을 프리미엄 붙여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수도권 안에서는 안 돼. 이사가도 입주권 분양권을 프리미엄 붙여서 팔지 못하게 만든 거야.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아파트 분양권 받고 서울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근무상 사정, 생업상 사정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경기도에서 받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옛날에는 개정되기 전에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온 것은 안 되는데 이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중요해요. 개정됐으니까 고칩니다. 상속으로 지정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에 이전합니다. 상속으로 세대원 전에 이전하면은 전매가 허용되죠. 네. 그 다음에 세대원 중 1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1원입니까? 세대원 전부입니까? 세대원 전부가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치료할 때만 전매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5번 조심해, 5번. 입주라고 선정된 집이나 주택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를 배우자에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정리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정리만 허용이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라고 찍어드린 거죠. 됐어요. 다 했어요. 여기까지 주택 공급이고 이제 주택의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자,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오세요. 네. 자, 337페이지 펼쳐두시고 리모델링은 지난주에 했어요. 지금 했는데 잠깐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몇 가지가 있었죠? 2가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대수선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사용검사 후 몇 년 경과해야 되죠? 10년. 10년 경과.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아파트는 대수선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축 리모델링 있습니다. 정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몇 년 경과해야 되죠? 15년. 15년 경과를 하면 정축할 수 있죠. 근데 정축 리모델링은 2가지가 있어서 하나가 뭐죠? 주거, 전용, 면적을 몇 % 이하까지? 30% 이하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주거 주로 면적을 30%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증축할 수 있죠.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 이하에서 허용됩니다. 근데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수평 정책입니까? 수직 정책입니까? 수직 정책. 15층 이상 아파트는 위에다가 몇 개 층을 올린다 그랬죠?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수직으로 정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리모델링은 뭐 입주자, 관리 주체, 사용자 등이 다 할 수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하는데 99%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리모 조합이 하는 거예요. 리모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사용자, 관리 주체가 하려면은 주택 소유자가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 명도 반대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관리 주체, 사용자, 입주자 전부 가능하지만 대부분 누가 하죠? 99%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드는 방법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인가를 받으면 되죠.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인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이 됐어. 그럼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은 리모델링 절차는 뭐라고 그랬죠?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승인,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는 허가를 받아요. 허가. 리모델링을 허가받아야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돼. 그때 허가 신청할 때,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이 있죠. 동의요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결의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아까 했잖아요. 어제 지난주도 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은 동을 리모델링 하면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은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50%, 전체 구분 수요 의결권의 75%.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은 75, 50, 75.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결의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이 두 개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다른 사이트에 이 얘기를 수시에 하는데 이걸 계속 물어보니까 그냥 이제 이거 답을 하다 그냥 손 들고 안 합니다. 지금 못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강의를 안 듣고 하시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자 구분하십시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동의요건이 75, 50, 75 허가를 받고 조합이 뭐하죠? 조합총회에서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경쟁행철 방법을 선정해요. 이 이상 유찰하면은 시계약을 해요.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가 리모델링을 하겠죠? 공사 끝나면 뭘 받죠? 사용 검사를 받고 리모델링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거죠. 절차가 이렇게 진행돼요. 1번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줄 거죠.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손대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허가 동그라미 허가와 관련된 면적 시대수 입주자 동의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서 줄 거죠. 시당 군수구청장에 뭘 받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 묻겠습니까? 오.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그리고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은 리모델링은 시당 군수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그때 허가와 관련된 면적 시대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 아까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는 전원 동의를 필요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번,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 단지별로 할 수도 있죠. 단지별로도 할 수 있고 동별로도 할 수 있잖아요. 단지별, 동별 모두 가능해요. 3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구수장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줄까요? 허가 신청서 제출 전까지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는 허가 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리모델링에 동의를 한 자가 그 동의를 처리할 수 있는 시기는 시장군수구치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신청 전까지 동의 처리가 가능해요.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별표해 놓고 지문.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전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월권의 얼마? 각 50%, 75%. 동별 구분 소유자 월권의 얼마죠?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75, 50, 75. 50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리모델링 허가받고 허가 신청의 동의요건은 동별로 50. 전체 구분소의 월권의 각 75. 정답은 4번. 5번,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동구분 소유자 월권의 얼마?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네. 4번, 5번은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시험에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 그 리모델링은 시험에 한 10년 사이에 그 전에 안 나왔어요. 10년 전에 아예 안 나왔어. 그래서 리모델링 수업을 안 해도 됐어. 근데 10년 사이에 최근 들어서 한 3번 나왔어요. 나온 게 리모델링 절차 관련 한 문제, 기본계획 2문제.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중요해요. 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줄 것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 그래서 이들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대도시시장만 수립합니다. 아니, 여러분. 특별시나 광역시, 그리고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잖아요. 그 외에 소규모 도시나 군지역은 재개발, 재건축도 별로 없잖아. 10년 동안 리모델링 건수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는데 10년을 달려는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소규모 도시나 군지역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에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장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하죠. 1번이 정답이에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줄 거예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누군지 알고 있죠? 손 대시고.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감염이나 일시집중 운동이 우려돼서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의무적 수립입니까?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립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수립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1번이 원칙, 2번이 예외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동그라미 작성 기준 누가 직접 정하죠? 국장. 공식적으로 기억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하거나 변경을 하려면은 줄 거예요. 14일 이상 주민공모합니다. 이건 정비 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모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담기간은 14일 이상. 14일 이상. 이게 정답을 또 결정했었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담기간은 14일 이상. 이게 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정답을 결정했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도 이 날짜가 정답을 결정했어. 네. 그리고 5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온 것 같습니다.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상환사채, 이게 마지막 문제라고 사실상 보면 됩니다. 거기 들어볼까요? 주택상환사채. 잠깐만요. 우리 국토교육법에 뭐가 있죠? 채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도시개발법에 무슨 채권이 있죠?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토지 상환 채권이 있죠. 토지 상환 채권. 또 하나가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이 뭐죠?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 토지 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도교육법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있고 건축법에는 없죠? 네. 주택법에 뭐가 있죠?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4개가 있어. 4개 중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상환사채 이런 거잖아요. 채권자에게 몇 년?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면은 그 발행자는 3년 안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상환해서 갚아야 되는 거야. 누가 발행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 이런 건 다 외워야 되고요. 망설임 없이 나와야 됩니다. 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데 누구를 못 믿죠? 누가 아파트를 3년에 건설해서 안 갚을 것 같아요? 주택공사는 국가공기업이니까 믿을만 하잖아. 근데 등록사업자는 개인과 민간법이니까 못 믿잖아. 근데 개인에게 시공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등록사업자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 민간 그것을 말하는 거야. 등록사업자도 개인은 발행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인으로서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세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요. 요건. 자본금 5억 이상. 건설업 등록할 것. 건설업 등록을 해야 돼. 자본금 5억 이상 건설업 등록할 것. 연평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시대 이상. 3년간 300시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 돼. 이게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세 발행 요건. 이해가 됐죠? 왜 등록사업자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 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됐죠? 못 믿으니까. 개인은 시공 능력이 없으니까. 법인으로서 적어도 이 정도의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3년 내에 아파트 지어서 상환할 수 있다고 봤거든.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세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게 된 거죠. 같이 보시죠. 외우시면 되죠, 뭐. 남으시는 문제. 그래서 한 문제 풀 거예요, 한 문제. 나머지 외우세요. 외우면 되죠. 주택상환사채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사업자 동그라미.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직업보증 줄 거예요. 못 믿으니까 직업보증 받죠?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이 몇 시대라고 했죠? 300시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 하고, 발행 방법은 무기명 증권으로 하지만 액면 금액으로 한다. 액면 금액으로 한다. 액면 또는 할인 방법도 발행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발행 방법도 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 증권이 아니죠. 네. 김용식 증권이 김용식 증권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시대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발행 방법은 김용식 증권으로 발행하고, 그 다음에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2번, 주택상환제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까? 네, 정답.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의 요청으로 발행을 한다. 틀렸습니다. 네. 2번이 정답이고 3번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의 요청을 발행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누구라 그랬죠? 한국토지대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벌써 어떤 경우에도 틀렸죠? 네. 주택상환사채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까? 금지되어 있습니까? 금지되어 있지만, 원칙적 금지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가 허용되죠? 네. 틀렸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은 맞고요. 5번, 주택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채권관리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해서 주택법상 규정이 없으면은 상법 중 사채 발행,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국가 채권관리법을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준용,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주택상환사채 관련 문제는 네, 하지 않습니다. 이런 풀어보시면 돼요.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 9번 옵니다. 9번. 9번은 종합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 종합적인 문제. 마지막 풀겠습니다. 9번. 갑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적 면적 90제곱미터의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실내주의다. 주택법상 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의 주택은 수도권 정비구역법상 수도권에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번 갑의 주택은 도시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오 묻겠습니까? X. 도시생활주택이 되려면은 네,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되죠.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고 도시적 건설. 근데 여기는 규모가 얼마죠? 90제곱미터인 아파트니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지 않죠. 네, 그래서 도시생활주택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갑은 지역주택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 틀렸잖아요. 지역주택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실내주의든지 아니면 주거조정 면적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해야 되는데 90제곱미터인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으니까 조합이 될 수 없죠? 네. 있다, 없다. 틀렸습니다. 3번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도 갑은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게 정답이죠? 네. 직장주택조합 조합원도 같은 직장 근무자하고 무주택 실내주든지 아니면 주거조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해야 되는데 90제곱미터인 아파트 소유자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니어도 갑은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3번이 정답이 되네요. 4번 갑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년간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전매 제한 기간은 알 수가 없죠. 지금 여기는 수도권이라고만 돼 있고요. 그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니까 전매 제한 대상은 맞는데 전매 제한 기간은 몰라요. 왜요? 수도권이지만 뭐 과밀억제권이 아닌지 바뀐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므로 해당 주택을 전매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은 3대 3.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네. 그 10번, 11번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 지난주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개념을 설명했죠. 예를 들면은 여기요 아파트를 지을 때 토지 소유권 누가 간다 그랬죠? 분양을 받는 자입니까? 시행자입니까? 시행자.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가 아파트 분양하면은 토지 소유권은 주택공사가 갖는 거야.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이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는 거죠? 분양을 받는 자. 분양받는 자가 갖는 거죠. 분양받는 자는 땅값은 아파트 원가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구분 소유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거죠. 그래서 방값이라고 그랬죠. 방값 아파트. 그러면은 이 토지는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 토지는 자동으로 이제 그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주택의 한 세대 동안 그 기간이 보장돼야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되면은 연장할 수 있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10번 읽어두시면 되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줄 거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몇 년? 40년 이내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 75% 이상의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 범위에서 이를 갱신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이런 것을 좀 살짝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나온 적은 없지만.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줄 것죠.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게 됩니다. 3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합니다. 4번,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 원칙 줄 거예요. 월별 임대료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와 주택 공급받는 자가 합의를 하면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민법이 우선이 아니고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하는 법률, 그 다음에 민법 순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정답은 5번이고요. 혹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한 문제로 나오더라도 10번의 문제의 틀을 거의 안 벗어납니다. 그 정도 지문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택법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휴식 후 농지법으로 만나겠습니다.